자, 제7강 원소의 주기성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를 알아본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다시 원자의 주기성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죠. 이쪽. 비활성 기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원자 형태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야. 뭐냐면 여기 헬륨 있죠. 여기 네온 있죠. 여기에 아르곤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얘는 원자 번호가 10번이고 얘는 원자 번호가 18번인데 얘네들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로 땡이에요. 그럼 얘는 양성자가 10개니까 원자 번호가 10번이라는 건 양성자 수가 10개니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고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고 그러면 얘는 1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외웠던 대로 첫 번째 껍질에 2, 8, 18 우린 여기까지는 안 하니까 2, 8, 8, 18, 18, 32 즉 최대 전자수를 모두 다 채운 거죠. 모두 다 채웠으면 얘네들은 어떻더라? 매우 안정하더라. 얘네들은 매우 안정한 거야. 매우 안정한 거야. 그럼 매우 울트라 캡숑장 안정하니까 이 물질들은 다른 원소랑 반응한다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다른 원소랑 반응을 안 해. 반응성이 없대.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떠? 반응성이 제로야. 반응성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름이 뭐야? 비활성 기체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어떻다? 매우 안정한 거야. 매우 안정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매우 안정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애들. 그럼 이쪽에 있는 원자들은 안정하겠냐 안 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매우 안정하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안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들을 뺀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불안정한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불안정한 원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불안정한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주기율표예요. 그럼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읽을 줄 아셨으니까, 원리를 아셨으니까, 뭐부터 보겠다는 거냐면, 선생님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을 다시 보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됐어요? 그럼 우리는 20번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즉,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근데 이 수소는 원래는 최외곽의 전자가 일족 원소가 맞아요. 일족 원소가 맞기는 한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일족 원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얘는 독특성이 안 나타나는 공통성이 좀 다른 거야. 원래는 옛날에는 수소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어갖고 따로 이렇게 해서 뭐 수소족 이렇게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에 와 있는 건 쉽게 설명하면 미관상 와 있다라고 설명합시다. 얘가 여기에 와 있는 건 미관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족 원소의 공통적 성질엔 얘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즉 리튬, 나트륨, 칼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을 한번 해보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튬은 양성자가 몇 개야? 3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어요?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하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얘가 리튬인 거야. 그러면 나트륨은 얘가 이제 리튬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이면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고, 두 개 있겠고, 두 번째 8개 있겠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칼륨이네요. 그럼 칼륨은 19번이니까 19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을 거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9번일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봅시다. 얘네들은 그러면 얘는 리튬이고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칼륨인데 그럼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안정의 조건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모든 전자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최대 전자수를 꽉 채우는 게 안정하다며요. 그럼 얘는 첫 번째 2개 있고 하나밖에 없죠. 얘는 불안정한 거야. 얘는 28 하나 불안정하겠네요. 288 하나 불안정하겠네요. 안정의 조건이 최각의 전자를 다 채우는 거라며. 그럼 최각의 전자를 다 채워보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있어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얘는 불안정하니까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고 하죠.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림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전자가 나가면 전자가 없는 껍질은 껍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돼야 안정화되는 거야.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죠. 얘는 양성자 3개, 전자가 2개잖아. 그럼 얘는 원자야, 원자가 아니야? 얘는 원자가 아니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아니죠. 그럼 뭐라 한다? 양성자 3개에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리튬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 잃었다는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리튬이고 리튬 이온 그러는 거야. 이온. 그럼 리튬이 안정하니? 리튬 이온이 안정하니? 리튬 이온이 안정한 거죠. 그래서 얘는 리튬으로 존재할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리튬 이온이 되려고 그래요. 몇 가 이온 되려고 그래? 전자 하나를 잃으려니까 1가 이온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나트륨도 마찬가지죠. 얘는 28 하나니까 얘도 이 전자를 무조건 하나 잃으려고 해요. 그럼 얘가 전자가 하나 나가겠죠. 이렇게 얘가 전자 하나가 나가버리면 껍질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양성자 11개 전자 10개가 되니까 뭐가 되려고 그래? 나트륨 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고 얘도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고 하죠. 그럼 얘도 전자 하나 잃어버리려니까 양성자는 19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18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륨은 어때? 칼륨 이온이 돼야 안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족 원소니까 모두 전자 몇 개를 잃어야 안정화되더라? 전자 하나를 잃어야 안정화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 원소들은 모두 전자 하나를 잃으면 안정화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랑 반응해도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 아까 여기 있는 최외곽에 있는 이 전자가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여기 있었던 이 전자가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랑 반응해도 무조건 전자를 하나만 잃으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죠. 그럼 베릴륨은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2개. 얘는 2개예요. 얘는 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칼슘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2개. 그러니까 베릴륨도 전자 2개를 잃으려고 해요. 마그네슘도 전자를 2개 잃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칼슘도 288 2개 잃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누구랑 반응을 해도 무조건 전자를 2개 잃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 누구? 비활성 기체, 여기 주어졌네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모두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모두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건 같은 거고요.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자를 이루려는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 말고 또 한번 가보죠. 얘네들 말고도 또 있나요? 이쪽 보십시오. 그럼 이쪽을 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은 아까 비활성 기체였죠. 그럼 프로린 보자고. 얘 9번이에요. 그럼 9번이면 양성자 몇 개 있어요? 9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그럼 얘는 염소는 17번이에요. 양성자 17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됐습니까? 그러면 브로민은 35번이에요. 뭐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이거 35번이니까 몇 개야? 됐어요? 그 다음에 몇 개야? 17개. 이러면 좀 규칙성에서 어긋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우셔서 오비탈을 배운 다음에 규칙성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얘는 최각의 전자가 7개예요. 얘는 최각의 전자가 2, 8, 7개예요. 얘도 최각의 전자는 7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떻더라? 무조건 전자 하나를 받아야 되죠. 무조건 전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전자를 하나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프로오린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프로오린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한 거예요. 됐어요? 염소도 무조건 전자 하나를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되었을 때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7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산소는 전자를 2개 받으려고 하면 되는. 그러면 질소는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되겠어요? 3개 받아야 돼요. 그럼 탄소는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니까 이 탄소는 최외곽에서 전자를 4개를 받아야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외곽의 이 전자수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그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다?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뭐가 같은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그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기율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에 가운데에서 왼쪽에 아래쪽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왼쪽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주로 금속성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위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비금속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쪽을 금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성은 대부분이 실온은 뭐야? 실내 온도 한 20도 내외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고체예요. 단순 액체고. 그래서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죠. 그래서 금속의 정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러면 금속이에요. 그럼 비금속은 뭐야? 전기전도성이 거의 없다. 단 예외가 있죠. 흑연, 석탄 말하는 거야. 탄소로만 되어 있는. 됐어요? 흑연만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속은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철 같은 걸 우리는 금속이라 그러고 수소, 질소, 인 같은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금속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논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어떤 경계에 있는 거, 중간 물질, 중간 성질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 그래요. 붕소, 규소, 저마늄 같은 것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가요?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살펴보고 가라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어디에 있는 걸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냐면 일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조금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일족 원소를 말하는 거야. 물론 그 일족 원소에서 누구 빼고 말하는 거예요? 수소 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물론 요 밑에도 있어요. 루비듐도 있고 세슘도 있는데 그건 생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족 원소의 수소를 생략한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 하고 이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가 있다? 알칼리 금속의 약자가 M으로 씁니다. 금속의 약자가 M이에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얘는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뭐 한다? 잃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가장 공통적인 성질은 무조건 뭐다? 전자 하나를 잃어서 뭐 된다? 양이온 되려고 하더라라는 거야. 이게 알칼리 금속의 가장 첫 번째 성질이에요. 전자 하나만 잃으면 되는 거죠. 전자 하나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그럼 이 알칼리 금속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그럼 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도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될까요? 리튬일까, 나트륨일까, 칼륨일까? 당연히 칼륨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려면 이 양성자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18개가 하나 밀어내고 얘는 10개가 하나 밀어내고 얘는 2개가 하나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칼륨의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트륨의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리튬의 반응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리튬이 반응성이 약하다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이 아이들 베릴륨이나 다른 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반응성은 크죠. 다른 애들은 전자를 2개 잃어야 되거나 3개 잃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매우 작다는 거야. 매우 작다는 말도 안 돼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 순서 누가 더 크다? 칼륨이 더 커요. 나트륨이 크고 리튬이 큽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커. 왜 반응성이 매우 클까요? 전자를 뭐 하면 돼요?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전자를 몇 개만 잃으면 돼요. 반응성이 매우 크니까 전자를 하나만 잃으면 되니까. 다른 애들은 전자를 2개, 3개 잃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잃으면 되니까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와 물과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화학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화학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칼륨, 나트륨, 리튬은 물과도 격렬히 반응해요. 산소와도 아주 빠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M이 산소와 반응해서 뭐 돼요? M2O 산화 알칼리 금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화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식 쓸 줄 아시나 모르겠네? 그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M은 저 뒤에 가서 다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1가고요. 산소는 2가 이온이에요. 2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뭐야? 알칼리 금속 하나에 알칼리 금속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M2O라는 화학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산화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산화 M2O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하나에
산소가 2개 있어야 돼서 산소 하나에 알카리 금속이 2개 있어서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칼륨이면 산화칼륨, 나트륨이면 산화나트륨, 리튬이면 산화리튬. 그래서 이게 지금 산화 알카리 금속이야. 그래서 요게 나와야 되는데 화학식은 다 분자식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O2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O 갖고 안 되니까 얘가 O2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2자 써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산소와 아주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얘네들의 색깔은 여기 있는데 은백색의 광택을 띠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은백색을 광택을 띠는 물질인데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광택을 잃는다는 건 회백색, 백색으로 회색이 되는 거야. 회백색이 되는. 색깔을 잃어버린다는 거고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물과 아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알카리 금속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물에다가 알카리 금속을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 나트륨이 워낙 반응성이 크죠. 전자를 몇 개만 잃으면 되니까. 하나만 잃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염기성에 대해서 안 배우셨을 건데 이 수용액이 염기성 수용액이 됩니다. 염기성 수용이 되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수용액이 된다는 거 암기사항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다라고 돼 있죠. 암기해요. 얼마나 작냐면 물보다 작아요. 물에 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나트륨 그림을 그리면 이게 물이면 나트륨이 물에 뜨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반응해서 파박팍박 하면서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노란색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예요. 수소는 가연성 기체죠. 수소는 가연성 기체니까 어때요? 불을 갖다 대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트륨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알카리 금속은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판매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불꽃 반응이 일어나겠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 밀폐시키면 터질 수 있잖아. 폭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팔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알카리 금속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건 알카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알카리 금속의 특징은 어때요?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성질이 모두 비슷하죠. 왜 비슷한 거예요? 최외곽의 전자가 같기 때문에. 최외곽의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요. 그럼 이 최외곽에 있는 이 전자 수가 무엇을 결정한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성질이 모두 비슷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할 때 이것도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로 구별하죠? 불꽃색으로 구별합니다. 금속의 불꽃색. 알겠죠? 그래서 리튬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붉은색이에요. 나트륨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에요. 칼륨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성질이 모두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불꽃 반응식으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 때 뭘 하냐면 불꽃놀이 할 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꽃놀이 막 할 때 어떻게 돼요? 불꽃이 쭉 하고 올라서 빵 터지죠. 그때 화약과 함께 뭘 집어넣나? 리튬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불꽃이 빵 터지면 무슨 색 돼? 빨강색이 되겠죠. 나트륨이 빵 하고 터질 때 어떻게 돼요? 노란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륨이 터지면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을 때, 불꽃놀이 할 때 우리가 이런 금속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색깔로 하는 거예요. 색깔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릉 같은 데 바닷가에 가면 어때요? 불꽃놀이 하죠. 뿅빵 뿅빵 하고 터지죠. 그때 밖에서 이렇게 쭉 보고서 뭐가 푹 터지죠. 노란색 불꽃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 딱 그러면 돼요. 보라색이면 칼륨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구별할 때는 알카리 금속을 구별할 때는
불꽃색으로 구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교재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면 자 보세요. 이건 물리적인 성질이죠. 칼로 자를 수 있다. 또는 손톱으로 찢을 수 있다. 이건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성질인 거고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넣네요. 리튬 조각을 넣죠. 그 물에다 넣으면 리튬 조각이 물에 떠요. 그리고 파박팍팍 불꽃색이 나왔는데 리튬이니까 뭐야? 붉은색 불꽃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페놀프탈레이 나와 있는데 이 중학교에서 배우나? 뭐죠? 이거 염기성에서 반응하는 지시학이에요. 염기성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죠?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붉은색으로.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되는 지시학이에요. 그럼 여기서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아까 얘기하셨죠?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염기성 수용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용액이 염기성 수용액이 돼요. 그런데 그 염기성 수용이 되면 여기다 페놀프탈레이를 떨궈놨으니까 얘가 붉은색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페놀프탈레이는 어디에도 떨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아주 고급적 수영장 같은 데 있죠? 거기도 페놀프탈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페놀프탈레인을 갖다 좀 뿌려놓는 거죠. 그럼 물이 깨끗하니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에서 무색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죠. 근데 이거 왜 뿌려놓냐 그러면 수영장에서 몰래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워커힐 호텔 같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페놀프탈레인 같은 거 떨어져 놨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수영장에서 살짝 실내를 하거나면 오줌은 염기성이죠. 그럼 페놀프탈레인 떨어져 놨으니까 수영장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변을 살짝 보면 흘리면 그 주변이 어때요? 빨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호텔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살짝 실내를 하면 굉장히 개망신 당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 확인하는 지시학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잘린 단면을 봤더니 은백색의 광택이 나타났지만 점점 사라져서 검게 변했다. 왜요? 처음엔 은백색이었으니까 얘가 리튬이었죠? 순수한 리튬이었을 거야. 근데 잘렸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리튬이 돼야 되겠죠? 산화리튬 화학식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택을 잃는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시키면 칼륨, 나트륨, 리튬 순으로 격렬하게 반응한다. 왜? 칼륨의 반응성이 더 크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던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매우 반응성이 크죠. 엄청 반응성이 큰 거야. 엄청 반응성이 크다고 알칼리 금속은. 그럼 반응성이 크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아까 누구랑 반응한다 그랬죠? 물과 반응한다 그랬어. 누구랑 반응한다 그랬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다 그랬죠. 알칼리 금속은. 그래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을 보관할 때 물도 없는데 산소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산소도 없는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딨나요? 그러면 석유나 액체 파라핀 또는 벤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라는 용액이 석유거나 액체 파라핀은 액체 양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쉽게 산화물이 생성되거나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공기나 물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석유나 벤젠 또는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비활성 기체를 뺀 나머지 비활성 기체 말고 됐어요? 넘어갔죠? 할로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할로젠에서 알고 가야 됩니다. 할로젠. 할로젠은 몇 쪽 원소죠? 17쪽 원소죠. 17쪽 원소. 그러니까 할로젠은 17쪽 원소는 어디를 말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 프로린, 이거 염소, 얘 브로민, 얘 아이오딘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얘가 몇 번이죠? 얘가 9번입니다. 얘가 몇 번이죠? 17번. 얘가 몇 번? 35번. 얘가 몇 번? 53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규칙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2, 얘가 7, 얘가 2, 얘가 7, 얘가 8, 얘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전자 하나를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오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카리는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안정된다면 할로젠은 무조건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알카리를 남성에 비유해요. 물르면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수소 터져버리고. 알겠어요? 근데 할로젠은 여성에 주로 비유하는 거야. 왜 여성에 비유하냐면 얘네들은 색깔을 띄어요. 아름다운 색. 얘는 분자 상태에서 약간 옅은 노란색, 프로린. 염소는 노란색, 브로미는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알카리는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지만 얘네들은 전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할로젠은 우리가 X를 약자로 써요. 그래서 할로젠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받아서 할로젠 X-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화되려면 이쪽은 생략할게요. 얘네들이 안정화되려면 뭐 된다? 프로로 이온이 됐을 때 안정하는 거야. 얘는 전자 하나 받아 염화 이온이 돼야 안정하죠. 브로민은 전자를 하나 받아 브로민 이온이 돼야 되죠. 아이오딘도 전자 하나 받아서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상태보단 이온 상태일 때가 훨씬 안정해요. 무조건 전자 몇 개 받으려고 그래? 하나. 그럼 여기서 아까 한 거 비슷하네. 알카리하고 비슷하죠?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겠니? 그렇죠. 당연히 염소보다는 프로린 전자를 더 쉽게 받아요.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9개가 방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 17개가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로겐의 반응성도 누가 크다? 할로겐의 반응성은 프로린이 더 커요. 염소가 더 작아요. 그 다음에 브로민 작아요. 아이오딘은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리하고 반대로 할로젠은 원자번호가 작은 프로린의 반응성이 월등히 더 큰 거예요. 아이오딘의 반응성이 매우 작은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할로젠은 전부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분자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 프로루트, 염소투, 브롬투, 아이오딘 투 써야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 둘은 상온에서 기체, 그 다음에 브로민 상온에서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그리고 아이오딘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또 알고 있읍시다. 얘는 뭐냐면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지만 조금만 두면 얘가 어때요? 온도만 높아지면 바로 기체로 날아가요. 그때 날아가는 기체는 무슨 색 기체로 날아가겠어요? 보라색 기체로 날아갑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응성이 그래 매우 커요. 왜? 전자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얘네들 옆에 있었던 얘가 산소고요. 얘가 황인데 얘네들은 전자를 2개나 받아야 되죠.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만 받으면 되죠.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은 전자 3개 받아야 되죠. 그럼 얘네들에 비하면 얘네들은 반응성이 월등히 크죠. 전자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가장 반응을 잘해요? 수소랑 짱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프로린이 반응성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수소와 반응성이 매우 커요. 엄청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수소랑 반응하면 염화수소 되겠죠. 얘는 수소랑 반응하면 브로마수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반응성은 월등히 커요. 아셨죠? 얘가 반응성이 크다 그랬다. 반응성이. 근데 아까 보세요. 알카리는 물에 녹아 염기성이죠. 얘네들은 수소랑 반응하면 전부 다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런데 반응성은 얘네들이 큰데 산성은 누가 크냐면 산성 이번에는 산성은 프로라 수소보다는
염화수소보다는 브로마수소보다는 아이오디나수소가 산성은 얘네들이 커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성이 매우 크고, 수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할로젠과 수소가 되면 산성을 띠는데, 산성은 아이오디나 수소가 크고 프로리나 수소가 약산성입니다. 얘네들은 다 강산성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아, 얘네 셋도 넷이네요. 얘네 넷도 뭐가 있다? 공통성 있잖아. 같은 족 원소는 모두 성질이 어떻더라? 비슷하잖아요, 지금. 수소랑 반응하는 것도, 수소랑 반응해서 산성을 띠는 것도,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로 작용하는 것들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카리아 할로겐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주기율표를 배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율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 그 예로 들어준 게 세 가지예요. 어디서? 알카리 금속. 1족 원소로 성질이 모두 비슷하죠. 17족 원소, 할로젠 원소. 17족 원소로 성질이 모두 비슷하죠. 그 다음에 0족 원소, 비활성 기체 성질이 모두 비슷하잖아요. 매우 안정하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원자를 배열하다 보니까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가장 비슷한 이유는 뭐다?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결정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화학적 반응을 한다. 이렇게만 고등학교 1학년에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칼리의 특징, 할로젠의 특징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서 중간고사 때 나오는 대로 잘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것이 암기 과목이고 그냥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원리를 알고 외우는 친구들하고 전혀 모르고 외우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문제를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여기가? 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이게? 원소와 주기율에 관련된 원소와 주기율의 발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원소의 종류가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이건 뭐 말이 설명이 안 되죠. 원소는 뭐 있다? 영어로 설명하면 이거 아까 뭐였죠? 스펠링의 개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뭐였죠? 물질의 종류는 단어의 종류예요. 스펠링의 개수가 많아요? 단어의 개수가 많아요? 이건 뭐 말해줄 수가 없죠. 됐어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소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렇죠. 원소는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 성분이야.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멘델레이에프는 원소들을, 여기 있네요.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셨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모듈리는 성질이 비슷한 새쌍 원소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에선 빠졌는데 이건 멘델레이에프께서 하신 거예요. 멘델레이에프는 원자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족 원소인데 얘가 발견이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발견이 됐는데 얘가 발견이 안 됐단 말이야. X라는 원소가 발견이 안 됐어.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때 그럼 나중에 얘가 발견이 되면 얘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 것이다.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발견된 이 원소는 A 원소와 B 원소의 어떤 중간적 성질이 나타나겠지라고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새쌍 원소다라고 하셨던 거죠.
모든 게 새쌍 원소가 성립되진 않지만 예측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했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새쌍 원소죠. 여기서는 모즐리의 새쌍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2번 문제 갑시다.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인가 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말 고르기네요. 가로 안에 알맞는 말 골라보세요. 가로줄을 뭐라 그래요? 가로줄을 죽이라 그래야 돼요. 세로줄을 뭐라 그래야 돼요? 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로줄은 뭐라고 한다? 껍질수. 세로줄을 뭐라 그런다?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나열했다? 현대 주기율표니까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으로 나열한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세로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세로줄로 배열되었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왼쪽이라 그랬어. 주기율표의 왼쪽. 주기율표의 왼쪽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위쪽으로 갈수록 대부분 비금속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3번 문제.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별해라. 원소들을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구별하라고요? 뭐 구별합시다. 원소들을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구별해봐요. 수소 비금속, 헬륨 비금속, 구리 칼륨, 됐어요? 나트륨 브로민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은 뭐 있어요? 수소, 헬륨, 브로민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런 금속이죠. 구리, 칼슘, 나트륨은 금속 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네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A 영역,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A 영역? 됐죠? 수소 빠진 일조 원소죠? A형을 뭐라 한다? 알칼리 금속 영역이라 그러면 되겠죠. B 영역은 여러분들 여기 비활성기체 옆에 17조 원소죠? 무슨 원소라 그래야 된다? 할로젠 원소 영역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암기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또 뭔가요? 자, 보니까 옳은 거 동글뱅이, 틀린 거 X. 근데 A 영역에 속한 거니까 A는 뭐예요? 알칼리 금속이네요. 그래서 A 영역에 속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에요.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야. 공기 중에 보관해요. 광택을 잃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되고 석유나 액체, 파라핀, 벤젠에다 보관하라 그랬어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물에 떠요. 밀도가 크다 안 되고요. 물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해요. 그렇죠. 무슨 기체 발생하죠?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칼로 자를 수 있다? 손톱으로도 자를 수 있어요. 이게 매우 무른 금속이죠. 칼로 자를 수 있는 정도. 아,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XX 동글뱅이 동글뱅이 하겠죠. 6번은요. 6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B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그럼 B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할로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건 금속의 특성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죠. 틀려야 되겠고. 과학 원소들 있죠. 특정한 색을 띄어요. 네, 특정한 색을 띱니다. 그죠? 연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색깔도 암기해 놓으시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온에서 모두 고체였나요? 아닙니다. 프로는 실온에서 액체 아니었나요, 혹시? 그래서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반응을 잘해서 화합물을 만들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금속은 어떤 금속이랑 가장 반응을 잘할까요? 일족 원소 금속들이랑 반응을 잘하겠죠. 일족 원소에 뭐 있어? 나트륨. 됐어요? 할로젠에서 염소. 왜 얘네들이 반응을 되게 잘할까요?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비금속은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알겠습니까? 아주 반응을 잘하죠? 왜? 하나를 잃어야 되는 것과 하나를 얻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잘 반해서 여러분들 얘하고 얘하고 반응 뭐야?
요만나트륨이잖아.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화합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다음 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 지금 이게 6강인가요? 다음 강의에서 문제 풀이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하고 다음 단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